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이번에 명절에 갔다가 제 시골 집 정문 앞에서 사진을 하나 찍어 온 곳을 같이 공유합니다. 어, 오늘 제가 만든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귀에 쏙쏙 들어가는 경제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회설 9월 25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확진자가 이번 추석 연휴를 겪으면서 3,000명을 넘어서서 추석 후폭풍 감염이 대폭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9시 현재 2,924명을 넘어서 이미 최다를 기록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서 지금 사상 최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 환자가 늘면서 4,000명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11월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스텝이 꼬일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더 취해야 할지 말지, 또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정말 선택이 어려운 그런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 10명 중 감염자 10명 중 4명이 감염 경로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백신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맞아야 하나 하는 20, 30대가 접종을 꺼리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연령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0대와 30대, 40대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대와 30대의 접종률이 1차 접종률이 아직까지 2차 접종까지 하면은 2차 접종 완료자가 30%에 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가계와 기업의 빚이 4,300조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2분기 말 현재 6월 말 현재 가계부채 추정치가 2,100조 정도 되고요. 기업 부채가 2,200조에서 4,300조 정도 된다. 그래서 GDP 대비를 하면은 가계부채 비율은 106%, 기업 부채 비율은 112%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4,300조 가계와 기업 부채에다가 국가 채무 1,000조를 더하면 5,300조죠. 여기다가 좀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 개념을 하면 2,0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약 6,500조 정도 되어서 GDP 대비 한 3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정말 부채 공화국으로서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0.5% 오르면 이자가 6조 원 정도 늘어난다. 그래서 3대 취약 대출이 시한폭탄이 나는데, 그 3대 취약 대출이 자영업자 대출이 858조 원, 그게 취약 차주 대출이 77조 원이나 되고요. 20, 30대 대출이 485조 원, 한개 기업 대출이 124조 원. 한개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인데, 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5.3%까지 올라갔다. 2017년에 13.7%에서 15.3%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대출이 꽉 막힌 그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꽉 막힌 자영업자들은 불법 사채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불법 사채 금리가 평균 400% 또는 1,000%까지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불법 사채에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건데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8월까지 10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기준금리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 중국의 헝다 변수에다가 국내 대출도 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이제 B2
피들레에 투자하는 종착역에 진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결국은 그 세금이 근로자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 너무도 뭐 조세의 기본 원칙이죠. 그런 것도 원칙이 조세연구원의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오른 건데 매물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서 낙찰가가 이미 매매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민과 자영업자를 더 침몰시켰다. 지금 일자리는 없고 빚은 늘고 집값은 급등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민과 자영업자가 더 침몰되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고요. 지금 중국의 헝다 문제, 헝다 부동산 그룹 헝다가 이자와 임금을 못 주고 있다. 결국 23일 달러 이자를 결국 지급을 못하고 계열사 직원 급여도 밀리고 있다 해서 헝다는 중국 당국의 구제에 기대지만은 중국 은행들이나 정부는 구제를 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중국 기업이 발행한 외화 채권만 7,520억 불에 달하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지금 현재 약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외채가 있는데 이 중 60%가 단기 외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외채고 그중한 절반 정도가 채권, 외화 채권인데 이것이 세계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헝다 사태는 중국의 성장률을 수년간 깎아 먹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국 GDP에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이 29%에 달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2030년에 GDP 성장률이 2%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플랫폼 규제가 너무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카카오 때리기 부메랑으로 신산업의 성장이 싹이 잘리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카카오페이 상장이 결국은 11월로 늦춰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규제 대상 플랫폼은 한국은 100개인데 유럽은 EU는 10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중소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할 것 없이 모두 플랫폼 기업을 전부 규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규제 대상은 매출액 100억 원이 넘으면 무조건 규제 대상 대비 EU는 매출이 8조 9,700억 원, 일본은 3조 1,000억 원이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규제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전방위적인 그런 중소 벤처 스타트업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인 규제 때문에 얼마 전에 타다도 멈췄죠. 로톡도 지금 AI 행량 예측을 중단하고 있고요. 지금 세무사 스타트업 근데 온라인 서비스 업체도 지금 날벼락을 맞고 있다. 사실상 플랫폼 사업이 금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 졸지 사업접을 위기에 500만 원 지원을 확보한 세무 스타트업에 졸지 사업을 접을 위기에 몰려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플랫폼 사업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우리나라가 계속 갈수록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무 스타트업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 일일이 세무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완전히 모바일 혁명 시대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득권의 반발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반발을 넘어서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과거 영국에서 소위 말하는 적기조례법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부들의 생계 반발 때문에 마부들보다도 늦게 가도록 깃발을 들고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차 속도를 낼 수 없도록 한 게 적기조례인데 이것이 수십 년간 계속되면서 결국은 영국에서 자동차를 먼저 발명됐지만 자동차 산업은 독일에서 곧 집행이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노조가 극성을 부리면서 최근에 현대제철과 SPC
파리바게트의 회사가 SPC죠. 예, 노조 리스크를 몸살 앓고 있는데 경찰은 소극적이다. 민노총의 탈법에 대해서 경찰은 소극적이다. 지금 민노총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을 33일째 점거하고 있고 SPC 청주 공장 물류 출하를 막고 있는데도 공권력은 방관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그런 가운데 노조원들이 밤에 술판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나왔습니다. 뭐 완전히 지금 뭐 정말 우리나라 노조들 가관도 아니죠. 민노총 정부 SB 청공장 경찰이 투입돼 가까스로 정상화됐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현대제철 통계센터에서 나가라는 법원의 퇴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서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175곳을 감사원이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 심지어는 뭐 부정수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업 보고서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최대 5년간 임금을 지원해 줍니다. 연간 뭐 첫 해에는 70%, 그다음에 60% 5년간 지원하고 또 다시 또 신청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기업이 확산되면 될수록 옆에 있는 자생적인 동종 기업들이 설당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밥집이 옆집에 사회적 기업이 들어섰다 그러면 임금을 70%까지 지원 5년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옆에서 자생적으로 잘 되고 있던 기업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아주 정말 장애우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제한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으로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재정 지원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해야지. 이걸 전반적으로 확산하면은 전부 정부에 의존하는 기업만 만연하게 되고 사생률을 가진 기업들이 도태되면서 경제가 붕괴되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나홀로 여성 가구가 333만 명 시대가 되었다. 이 여성들의 지원책인 육아가 가장 큰 문제다. 지금 333만 명, 지금 전체 가구 수가 2,092만 개, 전체 가구의 16%가 나홀로 여성 가구라고 합니다. 물론 나홀로 남성 가구도 15.7%고 여성 가구가 더 많습니다. 17.7%인데 이 여성들의 임금 수준이 남자들에 비해서 평균 69%밖에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의 육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가 지적되고 있고요. 산무 교육, 근데 뭐 시험도 없고 훈육도 없는 그런 것들 말하는 이 공교육의 붕괴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수월성의 인재가 필요한 이 인재 양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배터리 생산 업체에서 고려대학에다가 배터리 과를 설립해서 인재를 직접 키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일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직접 공교육에 도저히 이걸 육성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직접 인재를 키우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시장은 10년 뒤에 3천억 달러대까지 육성이 되어 핵심 인력 3,000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고 지금 현재 뭐 한국에서는 평균 40년 대학 반값 등록금 13년째 되면서 각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분야, 예컨대 인공지능이라든지 여기 오늘 말씀드리는 배터리라든지 혹은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각종 분야에서 인력 부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블록체인 업체를 방문했었는데 핵심 기술진에 외국인들이 고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암호화폐 거래소가 오늘 37곳이 문을 닫습니다. 어제 드디어 이제 특검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검법이 시행되니까 빅4 현재까지 FIU 금융중개분석원에 신고를 한 업비트와 비썸, 코인은 코빗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25곳은 지금 그러니까 ISMS 정부 보호체계 인정을 받았지만은 원화 결제 계좌가 없는 그런 25곳은 원화마켓을 원화로 거래하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건 중단이 되고
외국 암호화폐로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코인 마켓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고 다만 4개 거래소만 지금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33개는 모두 폐쇄가 될 예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한두 개 지금 현재 고팍스라든지 한두 개가 더 지금 문화 결정계좌 개설에 막바지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이제 코인 마켓만 운영을 하거나 그것마저 SMS까지 인정받지 못하던 33개 거래소는 문을 닫게 되는데, 이 문을 닫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코인 거래소가 신고할 때 의무는 뭐냐면 고객 확인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해야 되고, 트래블 룰이라고 해서 코인 전송 시에 개인의 개인정보나 수집 관리 체계가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과세 체계, 과세를 위해서 코인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이 3가지가 의무 사항입니다. 이제는 코인이 그야말로 고객 확인 제도에 의해서 익명 거래는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미신고 거래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신고 거래소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은 30일간 출금 지원을 권고하고 있는데, 첫째로 개인 지갑이나 신고된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이동시켜야 되고요. 미신고 거래소 이용해 온 경우에 신속히 출금을 해야 되고, 예치금이나 암호화폐 인출 요청을 거부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금감원 등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해킹이나 사기, 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할 때는 반드시 FI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자의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주요 거래소에 고객 규모가 고팍스는 56만 명, 후오비는 33만 명, 프로빗이 1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한국의 거래가 총가입자가 1,479만 명이고요. 예치금이 60조 원이 넘는데, 문제는 60조 중에서 약 신고 안 한 거래소에 22만 명이 2조 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치돼 있다. 그러니까 이 222만 명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20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가입자 수가 222만 4천 명, 예치금이 2조 3천억 정도가 예치돼 있는데, 이 피해가 현실화되면은 앞으로 한 30일 동안에 이런 이제 인출이라든지 대응 과정을 거쳐서 30일이 종료가 되면은, 앞으로 이제 종료된 후에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아마 커다란 경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 건데, 중국이 지금 내년 2월 달에 디지털 위안의 상용을 앞두고 모든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민은행이 나서서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법정화폐와 교환을 금지한 조치를 24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해서 42,097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큰 폭으로 하락해서 3,000달러대가 붕괴돼서 2,96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22일 날 흥다 그룹 사태 때문에 다시 폭락했다가 다시 또 어제 인민은행의 발표로 또 폭락 후에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워낙 중국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흥다 사태로 이렇게 폭락하겠다가 다시 반등했었는데, 어제 다시 중국 인민은행의 암호화폐 불법화 조치에 때문에 다시 폭락했다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에서 비트코인이 5,215만 원을 기록하면 4% 하락했고, 이더리움도 358만 원을
기록해서 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헝다 사태 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어제 인민은행 발표로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헝다 사태 때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어제 인민은행 조치로 하락했다가 소폭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헝다 우려가 다소 진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아직 헝다 사태가 달러 부채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또 미국의 부채 한도, 미국은 예산 통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었으면 채권 발행을 미 의회에서 상하자원에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원은 통과됐는데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이미 벌써 GDP의 약 12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의 인준을 앞두고 있으면서 상당히 혼조세에 빠져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음 주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재정 지출이 동결되는 셧다운에 대응하라고 준비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23일에 미국 백악관은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서 3차 반도체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재고 판매 정보를 45일 이내에 제출하는 압박을 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압박을 받고 반도체 재고 현황을 밝혀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재고 현황을 밝히는 이유는 지금 미국은 전시법까지 동원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경고를 하면서 이유는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삼성이나 TSMC나 인텔 등을 기업에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움켜쥐려고 하는 미국식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반도체 재고 판매 상황을 4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압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좀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심지어는 국방물자법을 카드까지 만지고 걸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지금 반도체가 얼마나 국가 전략 산업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한국은 지금 이 반도체에 관해서 지금 뭐 반도체 특별법을 지정한다고 하더니 전혀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몇 개월이 돼도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생색내기 대책으로는 일본의 전제를 밟는다. 일본이 1980, 90년대마다 일본 반도체가 가장 세계에서 강했지만 지금은 일본 반도체는 완전히 지금 거의 괴멸 수준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색내기 대책까지 만든다. 대통령이 가서 반도체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그 약간의 좀 과도한 보상 요구 때문에 몇 년씩 첫 사업을 뜨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이런 것을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끔 저희가 이제 식당에 가 보면은 로봇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로봇이 값싼 중국산이 지금 크게 시장을 넓히고 있다. 지금 중국산 김치처럼 식당을 점령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중 FTA가 문제인데 한중 FTA가 지금 고도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는 고도 기술 분야는 양호 기간을 대폭 늘려서 중국 뒤따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대신에 중저가 기술 분야는 중국이 바로 그냥 양호 대상에 포함이 돼서 중국의 값싼 제품이 한국에 들어와서 시장을 점유하게 되면서 각종 피해가 지금 각종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 서빙 로봇도 바로 그런 문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방관을 하고 있다. 한국이 요즘 최근에 만연되고 있는 대중 저자세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중 협대는 워낙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금 웹소설이 굉장히 크게 뜨고 있는데 지금 웹소설이 지금 단행본 매출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 2020년에 경우에 단행본 매출액이 7,132억 원인데 웹소설 매출이 6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책 판매 시장도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
웹소설 혹은 웹툰, 웹 만화죠.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그 성남시 대장동 개발 문제, 화천대유라고 하는 곳에 것이 약 3억 원 정도만 투자해 가지고 3억 원 정도 투자해서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가져간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판교에 아주 노른자이 5곳을 분양을 하는데 여기서 1억 원, 지분 1%밖에 안 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가 지분 1%를 가지고 싼 값에 이 대지를 분양받고 해서 그다음에 비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약 3천억 원 정도의 1000% 넘는 이익을 남긴 문제가 과연 이재명이가 모르겠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제기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야당은 이재명의 배임이다, 다시 말해 이 공공부문이 가져야 할, 그리고 그 성남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그런 이익이 특정 기업에 몰아서 가져가도록 한 배임이다, 그런 얘기죠. 야, 지금 뭐 이런 문제를 지금 이제 여당은 국조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요. 국조 요구를 제출해 놓고 있고, 대장동 원주민 9명이 화천대유가 고분양가로 수천억을 핀치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재명 지사의 묵인하에서 민영 개발로 둔갑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이 아니고 2013년에 이런 그 유동규라는 이런 핵심 인물들이 위례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익을 가져갔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나왔고요. 끝이 없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끝, 점유가경이다. 끝은 어디인가. 결국은 이재명 점점 커진 이재명 측근 리스크, 아직은 이재명 리스크라도 이재명 측근 리스크로 어, 언론에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언론 자유에 한국의 언론중재법이 세계 언론자유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경고가 또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나라 언론이 벨라루스나 미얀마, 홍콩, 헝가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가 이런 언론 통제국, 미얀마나 아프간 수준의 언론 통제국 취급을 받게 되었나 하는 보도가 유엔 특별보고관의 지적이 있었는데, 징벌적 배상 허용하면 안 된다.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가 크게 훼손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도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청와대 주도 입법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문체부 장관도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는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되었는데, 정부 여당은 대통령 이런 신중한 검토 당부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촉구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북핵은 놔둔 채 평화 협상이나 하자,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문 대통령,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하는 그런 언론의 논평도 실렸고요. 북한까지도 처음에는 종전선언을 이건 북한의 허상이다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조영장에 불과하다, 상징성은 있지만 조영장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몇 시간 뒤에, 갑자기 얼마 뒤에 김여정이 종전선언 흥미있고 좋은 발상이다, 7시간 만에 태도를 바꿨다. 흥미있고 좋은 발상이다. 흥미있고 좋은 발상이다.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대북 제재를 한국이 앞장서서 해제해 달라는 그런 압박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여정이 한국이 먼저 미국을 설득해서 제재를 해제하라. 북한이 여전히 핵을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해제를 해달라는 그런 정책에 청와대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김여정이 한마디에 청와대에 울고 웃는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그런 가운데 정의용은 중국은 한국에 강압적이지 않다. 아니 얼마 전 사드 보복도 잊어버렸나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면서
심지어는 "내가 정영 장관이 내가 중국 대변인이라니 서운하다." 그런 얘기가 했다고 합니다. 연이틀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68 년간 정전을 유지하고 있는 비정상적이다.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좀 대통령과 같은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8 년간 정전을 유지하고 있는 비정상이니까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비핵화를 해야죠. 북한이 핵은 개발하고 남한은 핵이 없는데 개발하고 절대 무기인 핵을 개발하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이걸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이 물러가면 대한민국은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한결같은 주장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인데 우리가 그게 지금 핵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거부까지 하고 있는데 민간 대북 지원 사업에 100억 원을 지원하는데 특히 이번에 열차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철도 복원 사업에 12억 원을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그 문재인 정부 지금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완전히 대북에 이 종북 주사파가 바로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파를 주사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특히 주사파 안에서 NLD 그러면 NLD라고 하는 것이 민족 해방 전선이죠. 민족 해방. 민족 해방이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이 미국이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방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북한은 계속 얘기하고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따르는 주사파들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대한민국의 운명, 미래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그야말로 뒷받침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이거 있으면 안 되는 동맹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북한의 열차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철도 복원에 12억을 포함한 10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혹은 뭐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식은 안 된다. 북한의 무슨 도발을 하든 포주의식은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궤도 이탈이다. 노골적으로 북중을 편드는 이런 외교, 대한민국 외교, 이거는 궤도 이탈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여정 한마디에 청와대는 울고 웃는다. 얼마 전에 문 대통령 실명으로 비난할 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김여정이가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이라 한마디에 좋은 신호다.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는 논평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지금 문 대통령 21일에 유엔에서 종전선언 연설을 하고 있어요. 한 바로 이틀 뒤 23일에 미국은 쿼드 4개국 회의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지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죠. 대면선을 가지고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미사일이나 드론을 요격할 위성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왔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치도 않고 우리는 엉뚱한 종전선언 유엔 연설만 하고 돌아왔는데 이준석 대표가 미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에 미국 의회 지지가 크지 않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제출돼 있고 지금 통과 가능성마저도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좀 너무 아니한 인식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미중 대결이 격랑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홀로 왔다 갔다 하는 나홀로 외교로서는 안 된다 하는 중국을 편을 들면서 미중 현안에 대해서 신한마다 중국을 편을 들고 남북 평화 쇼를 하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이 전문가들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전히 항상 제가 그 경제 시사회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바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국내를 불문하고 통상정책, 외교정책, 그다음에 뭐 이제는 과거처럼 안미 경중과 안 되고 완전히 미국과 경제와 안보 동맹을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으로
들어온 이 속에서도 여전히 중국을 편을 들고 북한의 요구에 호응하는 이런 모습만 보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